우리는 일본을 인종적으로 노예화하려거나 국가적으로 멸망시키려는 의도는 없으나 우리 포로를 학대하는 자를 포함한 일체 전쟁 범죄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을 할 것이다. 예, 내용을 들어보니 좀 어떠세요? 전쟁 책임을 책임을 묻겠다. 묻겠다. 예. 그럴 만한 내용. 예, 전쟁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지만은 연합국은 특히 포로 학대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의 종류는 포로 학대 외에도 주민 학살, 성폭력, 도시 파괴 등 굉장히 다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연합국은 유독 일본군에 의한 연합군 포로 학대 이것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강한 분노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전쟁 범죄 중에 특히 저렇게 포로 학대에 대해서 명시를 해둔 이유가 뭔가요? 예, 이 재판의 주축이 되는 연합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이 바로 이 포로 학대 문제였거든요. 자국민들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고 전쟁 중에 일본군에게 사로잡힌 연합군 포로의 사망률은 100명 중에 23명 정도에 달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24%? 높은 비율인 거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벌어진 포로 사망률 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침략으로 피해가 극심했던 아시아 국가들은 포로 학대 처벌에 초점이 맞춰진 이 재판을 받아들였을까요? 먼저 목소리를 낸 건 중국이었습니다. 연합국의 일원이었으니까요. 중국은 일본이 중국 영토에서 저지른 무차별한 학살로 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죠. 그런데 이때 상대적으로 약소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시되게 됩니다. 이것은 일본 전범 재판이 시작도 하기 전부터 강대국에 의한 논리로 그 기준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때 우리나라도 사실 피해가 되게 컸잖아요. 예. 거기에 따른 이 전쟁 범죄 처벌은 어떻게 됐어요? 예, 한국의 피해 문제는 완전히 전범 재판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시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나라가 일본의 소유라고 판단했고 우리나라는 전쟁 피해에 대해 일본에게 추궁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의 피해는 무시된 채 포츠담 회담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회담이 있고 얼마 후 연합국은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유했지만 일본은 거부했었죠. 그러던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면서 결국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됩니다. 清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祖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耐え難きを耐え忍び難きを忍びもって万世のために大計を開かんと欲す 이는 곧 일본 정부가 전범들을 재판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의미하죠. 일본이 전쟁에 항복하자 연합국은 미국의 주도하에 이 임무를 일본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명한 사람일 것 같은데. 아유, 너무 멀리서 찍으셨네. 근데 알잖아요, 형. 파이프 담배, 선글라스. 메가더. 선배님. 예, 바로 미국의 전쟁 영웅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이죠. 네. 메가더는 연합군 총사령부 일명 GHQ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일본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지도자로 일본 땅을 밟게 됩니다. To proceed in the discharge of my responsibilities with justice and tolerance. 그리고 이때 메가더의 등장은 이후 열리게 되는 일본의 전범 재판, 즉 도쿄 재판의 판도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1946년 1월 네. 메가더는 가장 먼저 도쿄 재판에 대한 법안을 마련하는데요. 이는 전쟁 범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범죄에 따라 전범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도쿄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전쟁 범죄자를 어떻게 구분했는지 자료를 한번 볼까요? 네. 아, 급별로. 네, 전범은 A급과 B급 그리고 C급으로 나뉘는데 우선 A급 전범은 침략 전쟁을 계획, 준비, 개시, 수행, 공동 모의를 한, 즉 평화를 파괴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전쟁을 지휘한 지도자들을 A급 전범이라고 규정을 했죠. 뭐 통수권자나 리더에 많이 해당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모든 전쟁의 책임은 전쟁을 계획하고 실행을 명령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전범의 대표격인 A급 전범으로 규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B급 전범은 전쟁 포로를 관리한 전시 현장에서의 장교나 부대장을 의미하고요. 아, 뭔지 그리고 알겠다. C급 전범은 포로나 민간인에게 비인도적인 행위를 한 부사관이나 현장의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전범이네요, 그냥. 그렇죠. 네. 그런데 B급과 C급은 실제로는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B, C급 전범으로 통칭해서 불렀고 A급 전범은 B, C급까지 모두 해당하는 이들로 분류되었습니다. 등급에 따라 각각의 전범들은 재판받을 장소도 달랐어요. 그러니까 B, C급 전범은 체포된 현지에서 즉결재판, 비슷한 재판을 받았고요. A급 전범들은 전쟁을 일으킨 원흉이기 때문에 도쿄 재판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타쿠야 씨, 일본에서는 전범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태평양 전쟁 결말로 그 뭐 전범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전범이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어거든요. 어? 그래요? 이제 단체 경기를 볼 때 어떤 사람 때문에 경기를 지게 됐다. 할 때 그 사람한테 얘는 전범이다. 네, 약간 그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 전범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무겁게 쓰이지는 않아요. 역사를 배우지 않고 뭐 전범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쓰는 사람들도 네, 종종 있을 것 같긴 해요. 진짜 살벌한다는데. 와, 전혀 몰랐네요. 예, 1946년 2월 도쿄 재판에 대한 법안이 마련되자 메가더의 지휘 아래 A급 전범들의 범죄 여부를 결정할 국제 판사들과 전범들의 죄를 파헤칠 검사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들은 일본에게 침략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나라에서 왔는데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인도, 필리핀까지 총 11개국에서 선발되었습니다. 연합국 측이겠네요. 그렇죠. 선발된 판사와 검사들이 다음으로 진행한 것은 바로 A급 전범들이 범죄를 저지른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는 작업이었어요. 그 기간은 일본이 중국 만주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기인 1928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막을 내리는 1945년까지로 결정이 되죠. 17년. 그리고 이때 재판소는 곧바로 A급 전범 용의자 리스트를 만들게 되요. 와. 당시 A급 전범 용의자들은 총 118명에 달하는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기소돼서 재판에 서게 되는 A급 전범은 단 28명 뿐이었습니다. 거의 뭐야, 5분의 1밖에 안 썼잖아. 숫자가 확 줄었네. 맞습니다. 대부분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고요. 가장 책임 있는 인물을 피고인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28명만이 전쟁 범죄의 유무를 가리게 된 겁니다. 아, 너무 적다. 그럼 최종적으로 재판에 선 인물들이 누구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조 히데키. 도지데키. 예,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죠.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총리 겸 육군 대신으로 전쟁을 총지휘했던 도조 히데키를 비롯한 그와 함께 필리핀과 미얀마 등에서 잔혹한 만행을 저지른 주범들과 만주 사변을 주도한 육군 고위직, 그리고 중일 전쟁 당시 난징 대학살의 최고 지휘관들과
적극적으로 침략을 선동했던 군국주의의 대표 인물들까지 이들은 모두 침략 전쟁을 계획하고 전쟁 포로를 확대한 죄, 또 민간인을 학살한 죄, 그거로 1946년 5월 3일 도쿄 재판에 서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제일 첫 번째 사진 아저씨. 도조 히데키. 참. 와, 근데 뭔가 얼굴이 다 당당해 보여요. 엄청 자신만만하게 들어오시네요. 뭐 이렇게 뭐 얼굴을 가리는 사람도 없고 어깨도 막 와. 그렇다면 재판장에 출석한 28명의 A급 전범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요? 아 절대 안 하죠. 그렇죠. 100%안 했다. 100%안 했어. 와, 진짜 대단하다. 저렇게 사람들 많이 죽여놓고. 無罪 모두? 無罪を申し立てます。無罪が有罪 한 명도 없었어. 그렇죠. 이들은 모두 전쟁 범죄에 대해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구석에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너무도 태연했었거든요. 근데 저렇게 자기네들이 무죄를 이렇게 주장할 만한 뭔가 있어야 근거가 있어야 무죄를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들이 무죄라고 주장한 이유는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은 죄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죄가 아니라고요? 예.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쿄 재판에서 이들이 A급 전범으로 기소된 이유는 전쟁을 일으킨, 즉 평화 파괴자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쟁을 일으킬 당시에는 A급인 평화를 파괴한 죄와 C급인 인도에 반하는 죄가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이루어졌던 런던 협정에서 처음으로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사후법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쟤네들 공부하고 왔네. A급 전범들의 무죄 주장에 미국과 영국 등에서 파견된 검사 측은 이들이 제시했던 무죄 논리, 이거를 완전히 배척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도쿄 재판보다 먼저 시행되고 판결을 내렸던 나치 독일에 대한 뉘른베르크 재판의 결과에 따라 A급과 C급은 이미 국제법적으로 범죄 행위로 인정됐다라고 하는 거였죠. 오, 다행이다. 심지어 미국인이 보고 있는데. Killing in war is not knowledge from the fact that war is legal. 전쟁이 왜 합법이야? Legalized killing. 저런 변호사들도 참 대단해. However repulsive, however not warranted, has never been thought of as imposing criminal responsibility. And bombing of Pearl Harbor is murder. We know the name of the very man whose hand loosed the atomic bomb on Hiroshima. 아니, 오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A급 전범, 즉 변호인은 진지만 공격이 살인죄면 원폭투하는 인류 사상 최대의 살인 행위가 아니냐. 따라서 미국은 국제법을 위반한 전범국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죠. 변호인의 이런 주장에 재판장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방법 중 숙고한 끝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게 원폭 투어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의 이의 제기를 기각하게 되죠. 아, 다행이다. 예, 이런 전범들의 무죄 주장에 검사 측은 이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전쟁을 일으킨 A급 전범인지 낱낱이 고발하기 위해서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법정 투쟁이 되는 거죠. 일단 검사 측은
일본이 침략 전쟁을 시작한 시기를 매우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침략 전쟁의 시작을 알린 한 인물을 지목하게 되는데요. 바로 A급 전범인 이타가키 세이시로였습니다.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교활한 만주 침략자라는 별명을 가진 만주 지역의 일본 관동군 참모장이었어요. 교수님 그럼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뭐 만주에서 뭔 짓을 했길래 A급 전범이 된 거죠? 예, 그의 만행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당시 일본의 상황을 함께 볼까요? 일본은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에서 연달아 승리하면서 점차 중국 진출에 대한 야심을 키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식민지 조선을 교두보로 삼아 만주를 장악하고 중국 내륙으로 침략할 기회를 호신탐탐 노리게 되는 거죠. 와. 그런데 점차 세력을 뻗어나가던 일본과 달리 중국의 상황은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1912년에 청이 멸망하고 중화민국이 성립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 군벌들이 권력을 각 지역에서 잡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만주를 차지하고 있던 군벌의 우두머리가 장쩌린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1928년 갑자기 그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장쩌린이 탄 열차가 폭발을 하게 되거든요. 수상한 사건은 또 있었어요. 장쩌린 폭발 사건 이후에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차지하게 된 남만주 철도 선로가 폭파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파는 그냥 일어나지 않지. 그러자 일본은 선로 폭발은 중국의 공격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를 빌미로 삼아서 삽시간에 만주를 장악하게 됩니다. 교수님, 이 사건도 약간 배후에 일본이 좀 있었다. 자작극이다라는 냄새가 좀 많이 나네요. 예리한 지적이었어요. 좀 매서웠죠? 예,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물러서기 싫었습니다. 예, 도쿄 재판에서 내부 고발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거 내부 고발자 나왔어? 네, 있었어요. 만주에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일본의 음모가 밝혀지게 되는데요. 증인으로 나선 내부 고발자는 가장 먼저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던 남만주 철도 선로 폭파 사건은 이타가키 세이시로가 주도한 일본의 자작극이었다라고 증언을 하게 돼요. 사실은 중국이 공격했다고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만주를 점령하기 위한 하나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뭐야? 장쩌린 폭발 사건, 이것을 일으킨 주동자 역시 이타가키 세이시로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죠. 두 개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검사들이 일본 만주 침략의 시작점을 장쩌린 폭발 사건이 일어난 1928년으로 잡은 것도 정확한 예측이었던 겁니다. 결국 도쿄 재판에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근거로 일본의 중국 침략과 그 배후엔 이타가키 세이시로의 계략이 있었다는 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시작으로 만주 사변이 일어나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얼마나 희생당했는지 밝혀지게 되죠. 아니 크리스 씨, 만주에서 그 일본 전범들의 만행이 이 국제적으로 알려졌던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전범들이 굉장히 엽기적인 행동을 해서 뉴스에 크게 난 적이 있는데요. 엽기적인 행동. 네, 엽기적인. 그 1934년도 만주국에 자원한 한 일본 군인이 당시 중국인 2명 참살하고 이들의 뇌를 악으로 만들어 먹었대요. 뇌를 갈았다고요? 네. 뇌를 갈았다고요? 어머. 맞습니다. 이 모든 죄를 물어서 결국 교활한 만주 침략자 이타가키 세이시로는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만주 사변 이후 일어난 중일 전쟁에도 집중하게 되는데요.
특히 중일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건이자 세계사에서 역대급으로 야만적인 사건으로 알려진 난징 대학살. 그리고 이때 대학살과 관련된 최고 지휘관이자 난징 도살장의 원흉으로 꼽히는 마츠이 이와네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와, 이름 외워야겠어. 만주를 점령한 일본은 중국 본토를 차지하기 위해 중국 내륙으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상하이를 침략한 후 곧이어 난징까지 점령했는데 이때 중국인을 무차별 학살하고 강간하는 난징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massacre. 단 6주 사이에 희생당한 사람은 약 30만 명에 달하게 되는데요. 수치상 대략 12초에 한 명씩 사망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저 사람 이름 들으면 학을 떼기는 진짜. 진짜. 예. 엄청난 수의 중국인이 잔인하게 희생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생매장인가요? 산채로 묻는 거예요? 예, 중국인을 생매장하는 일본군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부대원들의 모습이고요. 이건 뭐야? 묻힌 거예요? 아니면 머리만 잘라놓은 거예요? 예, 일본군이 중국인들의 목을 잘라 모아놓은 것입니다. 꾸며 나올 것 같아. 일본군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는데 가슴이나 목까지만 중국인들을 생매장한 후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칼로 자르거나 그들의 머리 위로 탱크를 몰고 지나가기도 했었어요. 심지어 세포트를 풀어서 몸을 물어뜯게 하기도 했는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좀 서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야? 병원이 완전 아수라장이었겠어. 그럼 어떡해. 임산부. 어떡해. 난도질 당했네. 와, 얘는 진짜 정신적 충격. 어떡해. 어떡해. 정말. 못 보겠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었을까? 당시 난징은 거대한 인간 도살자이나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러니까 이 마쓰이 이완해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으니까 더 잔인한 일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은데 예. 그 일본군의 상황이 도대체 어떻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제어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광기는 더욱 치솟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던 중 난징에서는 일본군들의 목베기 시합, 목베기 시합. 못베기 시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실은 게재한 일본 신문을 한번 볼까요? 사진 속에 2명의 일본 장교가 사무라이 검을 이용해서 중국인 100명의 목을 누가 먼저 벨지 시합을 벌이면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처음엔 둘 다 100명이 넘는 바람에 무승부로 결론이 났는데 다음번엔 누가 먼저 150명을 베느냐를 두고 재시합을 하기로 했다고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 뭐 일종의 놀이처럼 생각한 거잖아요. 이거 대중 신문이에요? 그냥 네. 아니 지금 그리고 보면 사진이 약간 좀 너무 당당한 것 같은 느낌인데 왜 그런 거예요? 예, 일본에선 이러한 참수 경쟁이 전쟁 용사의 무용담으로 칭송을 받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 장교의 고향이었던 소학교에서는 백인 참수 경쟁을 부교재로 다루면서 핏발이 서고 살이 떨리면서도 유쾌한 이야기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중국인 학살이 마치 영웅담처럼 전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이 두 장교를 취재했던 한 기자가 이들에게 참수 경쟁 이야기가 기사로 나가면 신부 후보들이 좀 많이 오겠어요. 라고 하는 어떤 농담이라고 할까요? 덕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까지 이제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헐, 뭔 소리야? 그러니까 당시 전쟁의 승리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일본의 분위기를 좀 짐작할 수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자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증언 이런 증거 자료들이 검사 측에 이제 다 나왔으니까 뭐 발뺌할 수는 없겠네요. 예. 재판에서 난징 대학살에 대한 증언으로 일본군의 잔혹행위가 명명백백히 드러나게 되죠. 결국 A급 용의자였던 마치 이완에는 난징 대학살의 지휘관으로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1946년 5월 시작된 재판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도쿄 재판을 향한 전 세계의 이목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게 되죠. 그는 일본의 모든 권력을 움켜쥔 채 아시아를 정복하고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는 등 잔혹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히틀러로 비유하며 아시아의 히틀러, 전쟁 독재자라고 불렸는데요.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드디어 나오네.ただいま戦線の武装直が間髪せられました。帝国の流体東亜の荒廃、まさにこの一戦にある。一億国民が一切を挙げて国に報い、国に準ずるの時は今であります。 태평양 전쟁은 미국 본토가 최초로 공습당하면서 발발한 전쟁으로 일본의 제국주의 야심이 폭발한 사건이었습니다. 도조 히데키는 포로 학대 문제가 심각했던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 도쿄 재판의 A급 전범으로 이제 기소되게 되죠. 그리고 미국은 핵심 전범으로 도조 히데키를 지목했고 체포 명단 1호에 당연히 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체포령이 떨어지자 미군들은 도조 히데키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리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이제 소리가 들리자 그는 창문을 열고 미군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보고 미군이 보여준 영장을 확인한 도조는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곧바로 권총을 들어서 늘 확인했던 심장의 위치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돼요. 총성이 들리자 미군은 현관문을 부수고 도조 히데키가 있던 응접실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진은 미군과 함께 도조의 집으로 갔던 기자들이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도조 히데키는 응급처치를 받던 중 무언가를 계속 웅얼웅얼 거렸다라고 합니다. 대체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그가 한 말이 한 기자에 의해서 공개되었는데요. 한 방에 죽고 싶었다. 시간이 걸린 것이 유감이다. 대동아 전쟁은 정당한 싸움이었다. 할복할 생각이긴 했지만 자칫하면 실수할 수도 있다. 천황폐하 만세, 시체는 유족에게 인도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구경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메가더에게 전해달라.
명이 기네. 잘못 쐈다라는 게 바로 여기서 그 나오네. 의사가 일부러 잘못 알려줬나 보다. 나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심장 재판 위치를 받으라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지도 않아? 그는 청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장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는 미리 연습했던 대로 오바를 막기 위해 자기 가슴에 동그라미를 그려놨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발사 순간 총이 좀 이렇게 들리는 바람에 총알이 심장에서 빗겨나고 말았다고 해요. 총도 못 쏘는 양반이. 이후 도조 히데키는 미군 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고요. 그리고 자살 소동 이후 건강을 회복한 도조 히데키는 약 한 달이 지나서 A급 전범으로 도쿄 재판에 서게 됩니다. 회복도 빠를 정도면 되게 그냥 경상 아니야? 한 달 만에 회복할 정도면?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 이제 토조 히데키가 일본 병사들에게 이제 포로로 치역을 당할 바 당하지 말라 그런 식으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자살 시도를 하고 또 살았잖아요. 네. 그걸 보고 국민들은 또 이제 적을 죽이지 못할 망정 본인도 죽이지 못하냐 약간 그런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근데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이 도쿄 재판 심판 때에 오른 그 도조 히데키 저 사람의 죄목은 뭡니까? 세계 전쟁을 일으킨 ABC 거죠.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예.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네. 토조 히데키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일본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포로들을 묵인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실제로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힌 2만 7천 명의 미군 중에 40%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가장 우선시한 쟁점이 하나 있었는데 포로 아까 확대하는 그렇죠. 것. 기억나시죠? 바로 포로 확대 문제였습니다. 그럼 C급이잖아. 그러니까요. C급밖에 전쟁을 도모하기로 했으니까 A급에서 아. 수락하는 거죠. A, B, C 다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는데요. 186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네. 전쟁이라고 해도 인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적 활동은 보장하는 국제적 협약을 맺게 돼요. 네. 그건 19세기에 이미 맺게 되는데 일명 제네바 협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1929년에 그 협약의 내용이 추가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전쟁 포로에게 가능한 구호와 보호 조치를 취하고 비인도적 대우를 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가 끝나는 즉시 본국으로 송환한다. 예, 제네바 협약에 따르면 이 협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범 재판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에서 포로 희생자가 많았잖아요. 네. 도쿄 재판의 검사 측은 그 이유가 도조 히데키가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 학대를 묵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의 인권에 대한 이슈가 전면에 딱 컸었죠. 등장하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 중 발생한 포로 학대에 있어서 도조 히데키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로 확대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는 거죠? 예. 연합국의 포로 희생자가 많았던 것도 문제였지만 미군을 대상으로 한 엽기적인 전쟁 범죄가 좀 밝혀진 것도 한 몫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일본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지치지마 섬이었는데요. 이 섬은 일본 본토를 연결해주는 중간 보급로이자 군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섬에는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지치지마 섬이 이 미군의 공격을 받았는데 이에 대항하던 일본군이 미군을 향해 폭격을 퍼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미군의 폭격기가 격추되면서 비행하던 미군들이 죽거나 바다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중 한 미군 중위는 간신히 탈출해서 미군에게 구조가 되는데 그가 바로 미국의 제41대 대통령인 조지 부시였어요. 예. 조종사였어요. 부시가 거기서 구출된 거예요? 구출됐었죠. 아빠 부시죠? 예, 아빠 부시. 예. 하지만 포로가 된 미 해군 조종사 8명은 처형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상황은 이때부터 시작되게 돼요. 포로를 잡은 일본군은 군 내부에서 공로를 인정받아 연회까지 열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일본군 중장이 부하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안주가 부족하니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가져와라 라고 호기롭게 얘기를 한 거죠. 안주가 부족해서 인육을 미군 네, 예, 내장을 처형한 미군의 내장을 다녀와라. 그러니까 농담스럽게 했다는 거죠? 아니 진시했습니다. 비상식적인 명령이었지만 상명하복이 절대시되던 일본군은 상사가 전쟁의식에 고취되어 한 행동에 동조했고 죽은 미군 포로들의 몸에서 손발과 내장을 척출해서 인육을 먹었다라고 해요. 훗날 명령을 내렸던 중장은 포로 살해 그리고 사체 유기죄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이런 진짜 말이 안 나오는 잔인한 포로 학대가 제일 심했던 곳이 어디예요? 당시 태평양 전쟁의 전선 상황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1941년 12월 도조 히데키의 야욕으로 침략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진주만 공습 후 불과 6개월 만에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를 거의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7만여 명의 군인을 포로로 잡게 되는데요. 바로 일본의 해상자원 수송의 길목이었던 필리핀이었습니다. 필리핀. 일본군은 필리핀군과 미군 포로를 잡은 후 1942년 4월부터 바탄 죽음의 행진이라고 불리는 포로들에 대한 잔혹 행위를 벌이는데요. 7만여 명의 포로들을 바탄섬 남쪽에 끝에 있는 말리벨레스에서 오도널 포로 수용소까지 물과 식량도 없이 강제로 행군하게 됩니다. 끌고 가는 거죠. 그 거리가 무려 약 120km에 이제 달하는 거리였는데요. 그런데 과연 행진만 했을까요? 예, 당시 미군 포로들의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이 사진들은 행진 중 찍힌 미군 포로와 시체들인데요. 대부분의 포로들은 일본군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도록 손이 등 뒤로 이렇게 묶여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가혹했던 바탄 죽음의 행진이 끝나자 7만여 명의 포로 중에서 16,000여 명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대략 54,000여 명만이 수용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아니 당시 그 포로들이 도착한 이 수용소 안의 모습도 되게 궁금한데 그 안에서 생활은 어땠어요? 거기도 엄청 끔찍했죠. 모습은 완전 해골 같았어요. 어머. 도착해서도 문제 이거 봐. 뼈밖에 없고요. 먹을 게 너무 부족하고 수시로 병에 걸렸대요. 그래서 특히 비타민이 부족해가지고 생일인 병인데 각기병에 주로 걸렸는데 이 때문에 다리 힘이 약해져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포로들이 그러다가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죽을 것 같은데. 교수님, 식인 사건이나 이 죽음의 행진의 대상이 미군 포로였잖아요.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렇죠. 미국이.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건 약 2년이 지난 후인 1944년 10월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을 재탈환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였는데요. 이때서야 미군 포로에 대한 학대 사실이 이제 알려졌고 미국 정부와 여론은 이제 분노로 들끓게 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에서 수많은 부하를 잃었던 메가더가 연합군 총사령부인 GHQ의 총사령관으로 일본에 가게 된 겁니다. 그 때문에 메가더는 도쿄 재판의 포로 학대 문제에 더욱 촉각을 세우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때 재판장에는 바탄 죽음의 행진에서 살아남은 미군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인간 이하로 대우받은 사실을 밝히고 죽어간 포로들의 참상을 알리게 됩니다. 야, 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울었겠다 증언하면서. 와, 쟤네들이. 그렇다면 미군의 증언을 들은 토조 히데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지원 씨가 읽어봐 주실래요? 오, 저 진짜 얼마나 화났을까. 포로 관리는 필리핀 담당 총사령관에게 있어 모든 것은 담당 사령관의 재량에서 벌어진 일이요 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발뺌 하는구나. 예, 들어보니 좀 그렇죠? 예. 남 탓을 했어. 예, 이렇게 도조 히데키는 자기 부하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군의 포로 학대는 필리핀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점령한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전선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했는데요. 가장 많은 포로 희생자가 발생한 곳이 어딘지 지도를 볼까요? 여기가 아니야. 바로 버마, 현재 미얀마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당시 일본은 버마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전체를 점령하라는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2년 12월 전쟁 물자를 운송하기 위해 버마에서 태국, 시암까지 있는 철도를 건설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전쟁 포로를 투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철도 건설 과정에서도 희생자들이 생겼다는 얘기인가요? 예. 일본은 철도 건설을 위해서 동남아 지역에서 전쟁 포로가 된 약 5만여 명의 연합군 포로와 약 20만 명의 아시아 포로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된 강제 노동과 부족한 식량 등 일본군의 행포로 인해서 철도가 건설되던 약 16개월 동안 무려 10만여 명의 포로가 사망하고 맙니다. 10만 명이나. 예, 오죽했으면 이 구간의 철로를 버마 죽음의 철도라고 불렀는데 당시 현장에 있던 포로들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인의 체형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아예. 예, 포로들의 모습이 정말 처참하죠. 네. 예. 강제징용이네요. 그렇죠. 당시 일본군은 포로들에게 하루 12시간에서 20시간, 20시간 정도 강제 노동을 시켰고요. 병에 걸리면 식사량을 3분의 1로 줄이는 벌을 주기도 했습니다. 더 잘 먹여야 되는데. 예. 원리도 뿐만 아니라 포로들 사이에 콜레라가 번지게 되면서 콜레라로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도 화형시키는 비인도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화형. 예, 옮길까 봐.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강제노동에 포로들을 투입하라고 명령한 인물이 있었는데 과연 누구였을까요? 도조 히데키. 예, 그게 바로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야, 뭐 이쯤 되면은 이제 도조 히데키가 무죄라고 발뺌하기에는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예, 도조 히데키는 도쿄 재판에서 죽음의 철도 건설 당시 포로들의 강제 노역을 지시한 건 사실이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순순히 인정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의례적으로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죠. 포로한테 그렇죠. 뭐 밥 주고 일 시킨 게 뭐 그게 뭐가 뭐 문제냐? 잘못이냐 뭐 이렇게. 예, 그건 강제 노역을 전쟁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다 맞추네. 이후에 도조 히데키는 최후 변론을 하게 되는데요. 페이지로 따지면 장장 190장에 이르는 긴 내용이었습니다. 어휴. 그는 변론을 통해서 일본이 개전을 결정한 것은 서구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살기 위해 벌인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하고 정당하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 말은 즉 자신은 무죄라는 거였죠. 판사들은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에게 태평양 전쟁의 총책임자로서 포로 학대와 강제 노역, 민간인 학살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 sentences you to death by hanging. 그리고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죠. 도쿄 재판은 일본이 10여 개국에서 일으킨 침략 전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1,000만 명 이상의 희생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2년 6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좀 생각보다는 아주 초라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치3일 부대는 중국 하얼빈에서 민간인 생체 실험을 주도하며 생화학과 세균 병기를 사용한 연구에 집착을 하는데요. 중국인, 조선인, 러시아인 등을 대상으로 인체 실험을 지휘하게 됩니다. 각종 전염병으로 감염시키거나 강제 임신, 산채로 사람을 부검하는 등 극악한 실험을 자행하게 되죠. 산채로 어떻게? 특히 인간의 탈을 쓰는 악마로 불리는 731 부대의 부대장 이시시로. 사진 많이 봤어요. 의학 박사이자 미생물학자인 이시시로는 세균전 마니아였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저희가 마루타라고 알고 있는 실험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영화 개봉됐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네. 인체 실험을 좀 이렇게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마치 마루타, 즉 통나무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통나무란 뜻이에요? 그렇게 불렀는데 이시시로에게 인간은 그저 실험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약간 사이코패스 느낌. 이후 일본의 한 대학 교수에 의해서 밝혀진 731 부대의 인체 실험 방법은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이제 보여주는데요. 혜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건강한 인간에게 병원체를 보유한 진드기를 빻아 넣어 만든 식염 수유제를 주사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시킨다. 발병으로부터 5일 이내에 산 사람으로부터 내장을 적출, 병원체가 남아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결국은 산채로 해부한다. 731 부대의 인체 실험에는 아이들도 큰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콜레라균이 묻은 사탕을 나눠주고 병에 대해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갓난아기들, 단 3일 된 신생아까지 실험 대상으로 여겼는데요. 731 부대가 심혈 기울여 연구했던 것이 바로 이 동상 실험. 손을 얼음물에 이렇게 담근 채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관찰했다라는 거예요. 이시시로는 동상 실험을 통해서 동상에 걸린 일본군 병사들을 치료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해동 온도를 알아내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는 동상 실험으로 수많은 신생아의 목숨을 이제 앗아가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너무 끔찍하다. 와. 크리스 씨, 이시시로의 만행에 대해서 또 들어본 게 있어요? 탄저균 폭탄 실험도 했었어요. 그 탄저균의 전파 속도랑 파급력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12개 묶어가지고 고정시킨 다음에 탄저균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결국 다 탄저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모두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또 731 부대의 비밀을 숨기려고 인체 실험 대상자들 전원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완전 범죄를 꿈꿨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명백한 전범이었던 그는 어째서 도쿄 재판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미국이 인체 실험 정보를 얻기 위해 이시시로를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메가더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요. 전화를 한 미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의 말을 재성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이시시로와 731 부대 관계자들을 전범으로 재판에 나오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미리 얘기하지 말고 모든 정보를 남김없이 입수하세요. 왜? 그 실험 자료를 넘겨달라고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731 부대의 연구 자료가 미국의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가더는 미국의 연구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시시로를 전범 재판에서 아예 제외시켰던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는데. 그러니까요. 그 이후로는 뭐 재판에 안 서고 이 사람 뭐 어떻게 됐어요? 예, 미국은 연구 자료를 넘기기로 한 이시시로에게 약 25만 엔을 대가로 지불했어요. 뭐요? 돈을 줬다고요? 예, 당시 공무원의 4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심지어 돈까지 줬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이시시로를 첨단 시설이 갖춰진 미국 육군 기지로 데려가 세균 무기 개발을 하는 실험소에 고문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와. 이후 그의 자취는 공개되지 않았는데 일부 알려진 사실에 따르면 그는 일본으로 돌아와서 병원까지 개업하고 자유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731 부대원들도 의학 관련 분야에서 굵직굵직한 자리를 이제 차지하게 되죠. 너무 화가 난다. 예, 결국 미국의 이익 앞에 731 부대원들은 전범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대가로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전쟁 범죄에 대한 혐의를 벗은 인물 중에는 훗날 일본 정계에서 거물로 성장한 정치인도 있게 됩니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람. 바로 일본의 전 총리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로 알려진 기시 노부스케였어요. 도쿄 재판을 앞두고 A급 전본 용의자로 체포된 그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것이 이 도쿄 재판의 세 번째 모순이라고 볼 수가 있죠. 먼저 당시 오키나와 전투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아이씨. 아, 차이가 많이 나네. 한눈에 봐도 차이가 확 느껴지죠? 아니 이게 항공모함이 어느새 40척이잖아요. 아니 항공모함 40척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진짜 미국은 미군과 연합군은 4년간의 태평양 전쟁을 마치기 위해 함대를 집결해서 바다에서 오키나와 섬을 일제히 포격을 가하게 됩니다. 미군과 연합군은 약 3, 4일간 집중 포격을 마치고 4월 1일 오키나와 중부 해안가에 상륙하게 되는데요. 미군은 드디어 오키나와 섬에 착륙했지만 섬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도망갔나? 사실 일본군은 기지인 수리성에서 미군의 상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은 사전에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까지 남부로 이동시킨 상황이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던 그때 미군의 머리 위로 일본군의 전투기가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가미카제 특공대의 공격이었죠. 일명 자살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와, 제일 무서워. 와, 자살 공격. 와. 너무 무모해요, 저거. 예, 아니, 그렇죠.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전술 아니었나요? 예, 이러한 그 가미카제 특공대는 4월 6일 하루 동안 일본 큐슈의 비행 기지에서만 약 300여 대가 출격을 했는데요. 오키나와 바다에 띄워져 있던 미군의 전투함을 약 20척이나 격침하고 157척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와, 아니 많이 했네. 그렇다면 육지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륙했던 미군 중 일부가 남부 아래로 내려가 수색을 펼쳐가던 결과 일본이 만든 지옥의 입구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일본군은 옛 왕국의 성터였던 수리성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했는데요. 수리성 주위로 수겹의 다중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일본군을 찾아내기 위해서 미군은 이 빨간 선에서 계속 전투를 벌여가면서 아래로 이제 진격하게 되죠. 이때 일본군은 섬 내부의 험준한 요새로 미군을 이리저리 유인을 하게 되는데요.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이 제 발로 들어오면 공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만큼 미국이 점령할 때마다 다음 방어선으로 후퇴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미군의 발목을 잡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미군에게 지옥 같은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네. 아, 소년병인가요? 예. 미군이 포로로 잡은 소년병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 주민 중 어린아이들을 선발해서 총알바지로 활용했었어요. 대박이다. 이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무기와 피로써 천황을 지키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철혈근황대라고 이름을 붙였었죠. 와. 전투 중 이런 어린아이들을 본 미군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요. 경악했을 것 같아요. 예. 이런 미군의 심리를 이용한 일본군들은 아이들에게 미리 수류탄 2개 정도씩을 나눠주게 되는데요. 왜 하필 2개였을까요? 하나는 적에게, 예, 하나는 본인. 맞습니다. 만약 전투 중 위험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는 적에게 던지고 하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자결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천황의 총과 폭탄이 돼서 미군과 함께 죽으라는 명령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민들이 총알바지로 사용된 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거 찾아내기 좀 힘들었겠다. 그러니까 이때 일본군은 미군의 눈을 피해서 동굴에 숨을 때 주민들 사이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일본군을 색출하기 전에 불필요한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려서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항복을 권유하고 그리고 이제 설득을 하거나 겁을 줘서 협박까지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키나와 주민들은 좀처럼 항복을 하지 않고 일본군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미군은 수류탄이나 화염 방사기로 동굴 진지를 하나하나씩 이제 제거해 나가는 거죠. 무슨 두더지답지 저렇게 불에다가 불로 그냥. 오, 뭐야? 게다가 일본군은 전선이 위험해질수록 주민들에게 항복하지 못하도록 이 명령을 내리는데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바로 집단 자살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잡히지 말고. 예. 당시 수많은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군의 강압에 의해서 집단으로 자살을 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는데요. 세뇌를 당한 결과였죠. 뭐 어떤 식으로 세뇌를 했길래 사람들이 집단 자살을 해요? 일본군은 주민들에게 미군이 주민들을 학살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도조 히데키의 명령인 전진운이라는 훈령을 주민들에게도 이제 적용시켰는데요. 특히 전진운의 내용 중에는 살아서 치욕을 겪지 말고 죽어서 죄과의 오명을 남기지 마라. 항복을 곧 죽어서도 오명이라고 하는 뜻이었죠. 이런 세뇌를 통해 주민들은 살아서 포로가 된다는 건 죽음보다 더 큰 공포와 절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오키나와 안에서는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이 이어졌고 집단 자살을 택하지 않으면 일본군이 수류탄을 던져서 학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와. 이렇게 집단 자살을 택한 곳만 전쟁 중 30여 곳이 넘는데요. 이곳에 있던 조선인들 1만여 명 역시 일본군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조선인들까지. 아니 근데 왜 서로 죽고 죽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뭐 항복하는 게 일본한테 뭐 크게 안 좋은 일인가요? 만약에 포로로 잡히면 일본군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발설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미군은 5월 11일 수리성 근방 13km까지 방어선을 좁히게 됩니다. 이후 계속해서 진군하던 미군은 수리성 근방의 슈가로프라고 불리는 고지를 향해 속사포와 박격포로 일본군에 맞서서 일주일간 치열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요. 결국 5월 18일 미군은 슈가로프 고지를 점령하면서 빠르게 수리성을 향해 진격하게 됩니다. 마침내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수리성을 미군이 점령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80일 넘게 벌어진 무모한 소모전으로 인해 오키나와 안에서는 총 20여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와, 20만 명? 오키나와 전체 주민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였습니다. 나머지 12만 명의 전사자는 바로 오키나와 주민들이었죠. 물론 조선인도 포함되고요. 진짜 왜 그래?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은 목숨을 잃은 태평양 전쟁의 최악의 전투가 바로 이곳 오키나와에서 일어났던 거죠. 트루먼 대통령은 더 많은 미군의 희생이 나오기 전에 결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일본의 항복으로 태평양 전쟁을 완전히 끝내게 됩니다.
とに重要なる汝親密が최근 일본 최남단 도서 지역에 미사일 부대가 하나둘씩 배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다시 방어를 명분으로 오키나와를 포함한 주변 섬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는 등 또다시 군사력을 동원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매듭지지 않은 전쟁의 책임, 이것이 여전히 논란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올바른 역사관은 지나간 역사를 반추하여 역사를 제대로 볼 때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기를